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계속 강의를 찍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강의는 2차시입니다. 2차시 강의에는 앞에서 하던 얘기와는 다르게 이제 제가 강의에서 항상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처음에 그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어떤 그냥 사전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기본이죠. 가장 알아야 될 기본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전체 강의 주제, 이번 1차 시의 강의 주제는 정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 문제는 정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다 인간이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말로 인간에 대한 본질,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대학 다니고 이게 이제 여유가 좀 있을 때, 그리고 한참 이제 살아가야 될 초기 단계, 그러니까 전반부 단계에서는 이런 고민을 대학 다닐 때 한 번쯤은 꼭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전문가가 돼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 전문가가 돼서 돈을 엄청 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0억을 벌었습니다. 근데 정말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모르게 되면 언제 이제 그 친구와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친구를 파악하지 못해서 정말로 한 번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망했다. 이거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이럴 수도 없는 것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 대학에 나와서 정말로 인간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사기를 당했다. 그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아니? 그 인간에 대한 그런 이해를 대학 다닐 때 고민해가지고 이해해놨다면 미리미리 대처해서 그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갔을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은 여러 주제를 갖고 우리가 다양한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본질로 돌아오면 정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갖고 한 학기 동안 고민을 하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이제 그러니까 인문적 소양과 그 다음에 살아가는 지혜, 이런 것들을 배우셔가지고 그걸 잘 적용하시기를 이제 부탁드립니다. 실제 인간이란 이제 무엇인가, 이 문제를 갖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 5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살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정치학과에서는 정치적 동물이다, 물론 사회학과에서는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기계과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 기계과에서는 인간은 기계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창피하니까 인간은 기계다, 이래 놨습니다. 제가 얘기하다가 막 웃었는데, 그럼 식품영양학과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식품영양학과, 인간은 식품이다, 뭐 이렇게 고차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인간은 감자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치적 동물부터 감자까지 다 그렇같이 정의했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정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 그러니까 본질에 가까운 답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했다면 이 수업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되는 그러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 동안에 정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갖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좀 고민하면 이제 그렇게 할 건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전체를 다 이제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파트로 우리가 나눠서 그 문제를 짚어보고 사회적 구조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 건가 그런 고민을 하고, 특히 자신을 갖다가 그와 같이 정립했다면 타인을 어떻게 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이 할 것인지, 이런 고민, 이러는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스템은 캐피탈리즘, 즉 자본주의 시스템인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결정적인 거,
그런 것들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두 번째는 마르크스.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그 관점에서 그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보고, 세 번째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프로이드, 그러니까 성에 관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 문제를 요즘에 꺼내기는 정말 어려운데 저 학문적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할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제 오해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여러분들한테 그게 이제 좀 그 피해 의식을 갖는다거나 그다음에 문제 이제 성희롱 이런 문제가 된다면 그런 문제를 피하고 그런 문제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파트에 나눠서 진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자본주의자.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인간의 이데올로기 그것 중에 자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립한 사람은 막스 웨버라는 그와 같은 학자인데, 이 사람은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사느냐, 인간이 왜 사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가장 그와 같이 그 궁극적인 것들은 실제로 사회적 지위나 명예, 그 다음에 이런 자유, 이러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유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본주의의 핵심인 건데, 이게 이제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쟁입니다. 경쟁. 경쟁을 통해서 그 경쟁 관계를 그와 같이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경쟁을 통해 가지고 사회 생산성을 이끌어내고 효율성을 높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가 그와 같이 그 잘 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사회.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그 여러 가지에서 사회적인 총체적인 생산량과 그다음에 대량 생산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효율적이고 가장 장점인 것들은 다 이미 이제 그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배우셨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그런 시각에서 다른 각도에서 그러면 자본주의라는 것들을 이해해 볼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그 이 사회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정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면 대부분 뭘 하는 걸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랄지 이 대부분의 사람들 요즘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그 건물주가 돼서 이제 그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그 돈을 못 버는 그 임대업자들한테 이제 그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뭐 이러는 것들이 선행처럼 지금 돼가지고 많은 연예인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실명을 거명하면 그렇게는 하지만 뭐 김태희를 비롯해서 비도 그렇고 뭐 원빈도 그렇고 뭐 많은 그런 그 연예인들이 그 이제 서장훈을 비롯해서 모든 연예인들이 그 임대료를 이제 낮췄다. 이제 이게 자랑스럽게 얘기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가령 이제 어떤 그 농구를 예를 들면 이 농구로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그 빌딩을 사는 건 그건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농구를 했던 그런 재능과 그러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환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농구를 한 사람들은 그런 재능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었는데 그게 이제 농구 코치를 한다거나 농구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능력을 더더욱 개발시켜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연예인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건물 하나 딱 사놓으면 그거는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제 10년 전에 그 신월동에 그 6층짜리 건물을 가진 사람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 그 사람은 6층의 그 건물에서 한 달에 임대료가 3천만 원씩 나온다는 겁니다. 3천만 원씩? 그럼 한 달 임대료가 3천만 원씩 나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달에 3천만 원이 들어오는데 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할 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강남대로를 한번 달려보십시오. 거기에 그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주들은 정말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 건물주들 아무 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건물이 있는 사람들은
대학에 굳이 나와서 다닐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대학에 나와서 다닙니까? 살아가는데 아무런 그랬던 것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건물만 있으면 정말로 잘 사는 그런 시스템의 사회가 됐고, 이것이 저는 문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게 왜 나쁘냐? 이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실제로는 우리가 피케티가 얘기하는 세습 자본주의 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노동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그걸 갖다 투기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러는, 그러니까 이제 투기하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거나 이러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잘 살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것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쉽게 얘기해 보면 그런 사회로 이제 우리가 진입했고, 그러는 것들이 어느 정도 차단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실제로 이제 미국 사회나 그냥 합리적인 그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유럽 사회 이런 데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건물을 살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 사회에서 이제 그런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 중에 이제 카네기나 록펠러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재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벌들은 그 많은 돈을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는답니다. 전 너무 그 당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거를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질문해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다, 뭐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냥 독립심을 키우는 건 간단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10억을 줘서 사업을 시켰는데 그걸 망하면 이번엔 50억을 주고 50억 갖고 망하면 100억을 주고 100억이 망하면 1000억을 주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그렇게 하면 독립심은 저절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립심이. 그런데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그걸 다 같이 사회에다가 환원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 이제 그렇게 하면 정말로 미국의 그와 같은 제도랄지 합리적인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유럽 사회 이런 데서는 상당히 그걸 갖다가 상속하면 막대한 세금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체 상속액의 90%를 거의 국가가 가져가고 한 10% 정도가 이제 자식한테 상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미국은 어떤 거 하니? 그러면 자식한테 그 돈을 물려주는 거 국가가 90%를 세금으로 가져가는데 겨우 10%를 물려주니까 차라리 자기가 벌었던 그 많은 돈들을 사회에다 자기 이름으로 환원하겠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들어보니까 워싱턴에서 최고의 갑부가 그 전 재산을 수도 사업국에 줘서 워싱턴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회도 세습 자본주의 그러는 시스템으로 가기 전에 전 단계에서 과감하게 직접세를 많이 때려가지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보면 블랙머니. 그러니까 이제 지하의 그 음성 자금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상속되는 그런 부를 차단해서 모두가 공정한 경쟁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 요즘 이제 공정성이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똑같이 달려보자, 이제 이게 한국 사회 이제 그 얘긴데, 자본주의 논리인데 똑같이 뛰다 보면 우리나라 사회는 이미 50m 앞에서 뛰는 사람들이 많고 1, 2, 3등이 이미 결정 나가지고 뛰어보나 마나 그거는 1, 2, 3등. 회장 아들은 회장이고 의사 아들이 의사고 교수 아들이 교수고 연예인 아들은 다 연예인이 되는 그런 암담한 사회는 정말로 그거는 이제 공정성이 깨트려지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그런 사회인 겁니다. 따라서 부가 세습되는 걸 적절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사회는 공정성 상실하게 될 거고 그 부분이 제일 위험 사회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이런 걸 시스템을 추구해 가지고 촛불혁명을 일으켜서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 성과를 낸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는 어떠느냐?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아직도 민주주의가 상당 부분 미흡한 상태고 이제 초보 단계에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정말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시스템의 사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자유를 갖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유란 정말 자유를 갖고 우리가 우리 사회를 그와 같이 얘기해 보면 실제로 한국은 이제 그래픽화 해보면 자유의 양을 그래픽화 해보면 어떤 사람은 자유의 양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유가.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적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적고
이런 관계로 이제 나타나서 정말로 자유의 양을 그래픽화 해보면 다 자유의 양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자유스러운 사람은 누굴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런 자유로운 생각과 그런 의문,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에서 제일 자유스러운 사람.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 방식 중에 소크라테스 삼파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좀 질문을 하고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틀려도 좋고 그걸 대답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점수를 깎는다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대답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대답을 하면 많은 학생들은 한국에 제일 그렇게 이제 자유스러운 사람은 거지라는 답변을 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거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거지의 세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며 할 일이 없어서 서울역에 가서 거지들을 관찰했는데 그 거지들도 이렇게 구역,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구역에서 건너가 다른 구역으로 가면 다른 거지나 왕초한테 얻어맞고 자기 구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한국의 거지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거지는 그 안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학생은 아기들이 제일 자유스러워. 근데 그 아기들은 방 안에서만 자유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말로 자유스러운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묻는다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일 자유스러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오늘도 기분이 꿀꿀하다 이러면 LA에 그렇게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빠친코 하는 데 가가지고 하루에 10억을 써도 아무 부담이 없는 남자. 거기서 그것도 질리면 이제 말레이시아나 이제 이런 데 날아가가지고 공발바닥 웅담 먹고 한국에 돌아와서 에브리데이 썬데이인 사람. 이게 진짜로 자유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유란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한국은 자유롭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자유는 무엇에 비례하느냐? 그거는 진짜로 우리가 생각 본질은 자기 사유재산,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 같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이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기의 사유재산, 그러니까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차이에 의해서 자유롭냐 자유롭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사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 중에 이제 그럼 이제 거기까지 그 고민을 하고 나면 실제로 그러니까 자유롭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자유롭지 않고 자기의 사적 재산 그러니까 사유 재산에 따라서 자유롭냐 자유롭지 못하냐 이것이 결정되는 사회 이 시스템 사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고민해 보면 자본주의의 모순 이런 것들을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보면 정말로 저도 그 기사를 읽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했는데 압구정동의 어떤 아줌마는 이렇게 한답니다. 3천만 원짜리 그 명품 가방을 준비한 다음에 빨주, 노초, 파남 뭐 이렇게 무지개로 7가지 색깔을 준비한 다음에 월요일은 빨간색 갖고 가고 그다음에 화요일은 파란색 들고 나가서 자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주변에 많은 제가 본 아줌마들은 대부분 3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평생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각해보면 한국의 그와 같은 자본주의의 가장 커다란 그 모순은 실제로 돈은 많은 사람들은 너무 돈이 많고 돈이 없는 사람은 너무 없는 빈부의 격차 문제가 아주 고아지 심각하게 나타난 거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그 부분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 그걸 통해 갖고 효율성은 달성했지만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사는 그런 시스템의 사회로 갔다는 것에서 문제의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입어가지고 자유롭게 어떤 얘기들을 하고 댓글을 달고 자기 의사 표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자기 의견을 개진해 갖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성공적으로 그래 정치 체계를 이제 그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그와 같은 부분에서는 심각하게 사회 문제가 돼 있고 제 생각에는 진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돈 문제, 경제 그 문제에서 이러는 것들이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노블레스 오브리지, 그러니까 귀족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많은 재벌과 부르주아층들은 그런 것들을 과 같이 각성해야 된다. 왜 그런 거 아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사회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그렇게 발전적이고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거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가 어떤 장치, 경쟁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잘 살고 못 사는 거, 이러는 것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쟁 시스템인데, 그거 갖고서 그 양분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를 나눠서 그거를 갖다 비판하거나 이러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정말 그렇게 이제 노는 사람들이 노는 사람들이 아무 일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왜냐하면 이제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들이 못 사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러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지나치게 이제 그 졸부근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돈을 번다거나 투기를 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돈을 벌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돈을 사용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러니까 그 과시 소비 형태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들은 정말 문제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졸부의 습성이고, 졸부가 그렇게 자기를 과시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한국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블랙머니랄지 이렇게 이제 그 좌식계급, 앉아서 밥만 먹는 이와 같은 그런 방식을 차단해가지고 그러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그렇게 이제 산업화나 이런 데 연결시켜요. 저렇게 얘기해 보면 그러는 것들, 그런 자금이나 그런 블랙머니, 그다음에 부동산의 고가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노동을 통해서 일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회로, 건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고민하고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장점과 단점, 이거, 그다음에 자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본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약자를 돕고 가난한 것 같은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는 정말 어떤 때는 그게 이제 진짜 그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질문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잠자지 않고 노력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그 일진이 그렇게 매일 놀고 그것도 하더니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한테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려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빌려준다고 답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 공정성 그 부분과 관련시켜서도 그렇고, 정말로 노력한 사람들이 잘 사는, 그러니까 노력한 사람들은 더 노력해서 더 잘 사는 길을 만들어주고, 약자는 그런 최대과 같은 그 효과가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이제 롤스가 얘기하는 분배론적인 정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자본주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제 얘기는 지나치게 그 좌식 계급들이 앉아서 돈만 버는 그런 문제는 상당 부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문제와 이제 정보 사회는 4차 산업과 관련시켜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제일 놀라운 거는 이제는 이제 AI,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랄지 사물과 우리가 경쟁하는 이 시스템 사회에서는 진짜로 그 문제가 심각한 건, 이제 앞으로는 그 일자리들이 점점 줄어가지고 할 일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전문가층들, 이 상위계층에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같이 그 사람들한테는 진짜 그 필요한 일자리가 주어지지만, 보편적인 것을 갖고 지금까지 돈을 벌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건 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의해서 자동화되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이러는 것들이 고민이고, 그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데이터, 그러니까 누가 데이터를 많이 소유하느냐 이거다고, 두 번째는 생명에 관련된 그 두 부분이 앞으로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틈새에서 그럼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어떠느냐? 그 부분이 이제는 무한하게 연구하고 자기 능력을 발현해야만 이제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대학에서도 그런 거에 소양을 맞춰가지고 자꾸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셀프 리더십이고 자기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periment that I want to mention to you is our fairness study. And so this became a very famous study, and there's now many more, because after we did this about 10 years ago, it became very well known. And we did that originally with capuchin monkeys, and I'm going to show you the first experiment that we did. It has now been done with dogs, and with birds, and with chimpanzees, but with Sarah Brosnan we started out with capuchin monkeys. So what we did is we put two capuchin monkeys side by side. Again, these animals, they live in a group. They know each other. We take them out of the group, put them in a test chamber. And there's a very simple task that they need to do. And if you give both of them cucumber for the task, the two monkeys side by side, they're perfectly willing to do this 25 times in a row. So cucumber, even though it's really only water in my opinion, but cucumber is perfectly fine for them. Now, if you give the partner grapes, the food preferences of my capuchin monkeys correspond exactly with the prices in the supermarket. And so if you give them grapes, that's a far better food than you create inequity between them. So that's the experiment we did. Recently, we videotaped it with new monkeys who had never done the task, thinking that maybe they would have a stronger reaction, and that turned out to be right. The one on the left is the monkey who gets cucumber. The one on the right is the one who gets grapes. The one who gets cucumber, note that the first piece of cucumber is perfectly fine. The first piece she eats. Then she sees the other one getting grape, and you will see what happens. So she gives a rock to us, that's the task. And we give her a piece of cucumber, and she eats it. The other one needs to give a rock to us. And that's what she does. And she gets a grape. And she eats it. The other one sees that. She gives a rock to us now, gets again cucumber. She tests the rock now against the wall. She needs to give it to us. And she gets cucumber again. So this is basically the Wall Street protest that you see here.